탄도미사일이 하와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2018년 2월 13일 하와이 주민들의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고 이 문자 하나가 100명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고 욕조에 엎드렸고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며 어떤 사람들은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구로 뛰어들었습니다. 38분 후 이 경고는 단순한 오보였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 38분 동안 하와이 주민들은 핵폭탄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경고가 하와이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울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핵폭탄이 도시를 강타하면 모두 즉사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발의 이미지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살아남는다는 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역사와 과학은 예상 외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핵폭발이 발생해도 적절히 대응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핵폭발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무기가 실제로 전쟁에 사용된 것은 단 2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뿐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리틀보이는 길이 3m가 넘는 우라늄 폭탄으로 TNT 1만 톤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발 순간 도시는 거대한 흰빛에 잠겼고 온도는 6000도까지 치솟으며 인간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함 속에서도 도시 전체 인구 기준으로 보면 히로시마의 약 70% 이상이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폭심지 근처는 거의 전멸이었지만 단 몇 블록만 떨어져 있어도 생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폭탄인데 어떻게 10명 중 7명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핵폭발이 마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절대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 건물 구조, 지형, 그리고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피해가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마구치 스토무입니다. 그는 히로시마에서 첫 번째 폭발을 겪었을 때 폭발 중심지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었고 성광이 보이는 순간 본능적으로 도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고막이 터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는 고향인 나가사키로 돌아갔고 단 3일 뒤 그곳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철근 구조물로 보강된 사무실 건물 내부에 있었고 충격파가 건물의 계단실에 막히면서 그는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 2번의 핵폭발을 모두 겪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가 유일하지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165명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핵폭발의 핵심 위험은 폭발 자체보다 충격파와 파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섬광을 본 순간 몸을 낮추고 단단한 구조물 뒤로 숨는 것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도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기둥 뒤에 있었거나 콘크리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사람들의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핵폭발이 만들어내는 위협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폭발 직후 나타나는 태양보다 밝은 섬광, 주변 공기를 순식간에 달구는 열폭사, 초고속으로 밀려오는 충격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과 낙진입니다. 첫 순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충격파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낙진입니다. 핵폭발로 솟아오른 먼지와 잔해가 방사성 물질과 섞여 비처럼 떨어지는 그것이죠. 대한민국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핵안보연구소와 FEMA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핵공격을 소형 핵폭발 10킬로톤급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로시마급 폭탄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만약 이런 폭발이 서울, 인천, 부산 같은 도심에서 일어난다면 생존 전략의 핵심은 단 2가지입니다. 충격파를 피하고 낙진을 피하는 것입니다. 섬광을 본 즉시 충격파가 오기까지는 거리와 고도에 따라 수초에서 수십 초의 시간이 생깁니다. 가까우면 2, 3초, 멀면 10초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몇 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해야 하는 행동은 매우 단순합니다. 즉시 엎드리고 창문에서 멀어지며 단단한 구조물 뒤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충격파는 모든 방향에서 밀려오지만 정작 치명상을 일으키는 것은 압력 자체보다 유리와 금속 조각이 날아오는 파편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도심지는 유리창이 많은 편이라 파편만 잘 피해도 생존 확률은 크게 올라갑니다. 핵심은 구조물이 얼마나 크고 튼튼한가가 아니라 파편이 날아오는 직선 경로를 끊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버스 정류장 기둥이나 아파트 화단의 콘크리트 턱, 지하철 입구의 돌계단처럼 작은 구조물이라도 파편의 직선을 가려주는 위치에 숨기만 하면 치명상을 막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폭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파편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충격파가 지나가고 나면 2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낙진이 떨어지기 전에 대피하는 것입니다. 보통 낙진이 떨어지기까지는 2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차를 타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은 방사선을 거의 막아주지 못합니다. 유리와 얇은 금속은 콘크리트에 비해 방사선 차단 효과가 매우 낮고
도로는 붕괴되거나 순식간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폭발 직후에는 차량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관보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지하철과 지하상가가 발달해 있고 대부분의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하철역 지하 2, 3층 깊이는 사실상 방공호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지하 주차장, 지하상가 역시 낙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지하로 갈 수 없다면 건물의 가장 중앙 깊은 곳, 계단실이나 복도가 좋은 대피처가 됩니다. 반대로 유리창이 많은 카페나 로비, 옥상, 야외 공간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하나 건물 내부로 대피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오염 제거입니다. 낙진이 머리카락이나 옷, 피부에 묻었다면 내부 피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천천히 벗어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방사성 물질의 90%가 제거됩니다. 이때 천천히 벗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벗으면 방사성 먼지가 흩날릴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할 수 있다면 비누와 샴푸를 충분히 사용해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단, 린스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방사성 입자가 머리카락에 더 잘 달라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샤워가 어렵다면 젖은 수건으로 천천히 피부를 닦아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문 틈과 문틈은 최대한 막아 실내로 낙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사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래서 이 일만 실내에 있어도 위험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와 전문가들이 최소 48시간 대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핵폭발은 상상하기조차 싫을 만큼 무서운 재난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과 역사적 사례는 계속 말합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도 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다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은 2번의 핵폭발을 겪고도 생존했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밖에서 갑자기 강한 섬광을 본다면 그 1초 안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 선택이 생존을 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